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곽재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한국에 거의 달에 관한 최초의 책이자 지금 거의 유일한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왜 우리가 달에 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뉴스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다누리호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대단한지, 뭐 가서 다누리호가 뭘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예, 제가 재밌게, 네. 이 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우리 또 손민규 선생님께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점에 이런 분야에 또 MD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쑥스럽습니다. 네. 네. 손 선생님 보시기에는 다누리호 발사의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한국에서 발사를 했다. 한국에서 발사를 했다. 발사를 했다. 예. 이게 또 민족주의 감정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뭐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런 의미가 일단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우주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 네네. 그 의미가 크다. 일단 그걸 제일 먼저 보시는군요. 네, 저는 뭐 일단 좀 문과생이라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사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달 탐사에 성공을 하면 달 탐사가 몇 번째냐 이야기를 할 때 소련,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 다음에 우리 해서 7번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쫀쫀한 계산일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소련이 세계 최초로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소련은 붕괴됐잖아요. 소련이 붕괴되고 그 뒤를 잇는 나라라고 자처하는 러시아는 사실 달 탐사를 별로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치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금 지구상에 활동하고 있는 나라, 남아있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성공을 하면 뭐 7위권이 아니라 6위권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빠지는 거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인도인데 사실 유럽은 또 하나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빼고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다음에 한국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만 성공한 게 어떻게 보면 달 탐사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한 발 디딘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뭐 감정적인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첨단 기술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제품이 뭐 그렇게 성능이 괜찮을까 믿을만 할까 싶을 때 저 나라에서 달 탐사도 성공한 나라 제품 아니냐, 괜찮은 거 아니냐. 한국 회사하고 무슨 거래를 한다, 뭐 건설 계약을 하려고 한다. 한국 회사하고 처음 계약해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뭘 잘 할까 싶을 때, 한국 사람들이 뭐 다리를 잘 놓아줄까, 건물을 잘 지어줄까 싶을 때, 저 나라에서 달 탐사도 성공했고 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 달에까지 탐사선 보내는 거다 해는 그 사람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기록과 뉴스가 없는 것보단 유리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뭐 국가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높이 띄우는데 이런 달 탐사 같은 이런 우주 개발만한 게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스포츠 경기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것도 이미지를 많이 알릴 수 있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에서 뭐 결승전 월드컵 우승했다. 막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겠죠. 한국 월드컵 우승한 나라구나 다 알겠죠. 근데 월드컵 우승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짓는 무슨 다리 뭐 큰 공사 이런 걸 맡길 거냐, 기술력을 그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거냐, 그렇죠. 하면 좀 애매하죠. 브라질 생각해 보니 뭐 브라질도 뭐 좋은 나라지만, 좋은 나라죠. 근데 그 직결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아무래도 우주 개발, 달 탐사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다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과학적 목적의 탐사이기 때문에 남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다 한 번 더 해본다라는 거는 뭐 우리의 어떤 역량을 기른다, 연습을 잘 해본다라는 의미는 충분하겠습니다만 과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더 알아내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근데 이번에는 과학적 탐사 목적으로 과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은 탐사를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편광 카메라로 달 탐사를 촬영을 한다라든가
뭐 달을 그냥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섀도우 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두운 곳을 특별히 촬영을 하는데 좀 특화된 장비를 가지고 찍는다든가 라는 식으로 달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몰랐던 정보도 추가로 알아오는 것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달 탐사 한 번 더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달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탐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류의 과학 발전이라는 데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네.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예, 노량진, 뭐 마포 이쪽 이제 또 동작구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네, 네. 그렇게 연결하시는군요. 다음 질문으로. 네, 그렇죠. 다음 질문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그렇죠. 네. 연결하시는군요.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해냈습니다. 상습 칭수지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달 책을 보니까 네. 결국 또 인간 뭐 조선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랑도 달이 굉장히 좀 밀접하더라고요. 밀접하다. 네, 마포랑 노량진 이게 왜 달과 좀 밀접한 장소인지. 자, 일단 상습 침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하고 한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습 침수 지역들 중에 강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으면서 상습 침수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언제 정말 침수가 잘 되냐면 그냥 비가 많이 올 때도 당연히 물이 넘치기가 쉽지만 거기다 더해가지고 우리 밀물하고 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밀물하고 썰물이 하루에 몇 번씩 생긴다? 밀물이 하루에 몇 번 오죠? 2번 아니에요? 하루에 2번 옵니다. 하루에 2번 아우, 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아니 뭐, 네. 예. 낚시 같은 거 네.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낚시 아니라도 무슨 뭐 섬 쪽에 많이 다니시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하루에 밀물이 2번, 썰물이 2번 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충 하루가 24시간이니까 6시간마다 한 번씩 대충 이렇게 바뀐다라고 네. 보면 되는데 하필 그 6시간 타이밍 중에 밀물이 들어올 때에 비도 같이 많이 온다라고 하면 확 밀려오는 그 바닷물하고 바닷물이 그렇게 많이 밀려오면 강물도 같이 따라서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바닷물에 같이 거슬러 오니까 그때 하필 비까지 많이 온다라고 하면 침수가 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달이 침수나 홍수하고도 사실 관련이 많습니다. 달하고 타이밍이 잘 맞으면 왜냐? 달이 결국은 물을 어느 쪽으로 잡아 당기느냐, 어느 쪽으로 달이 물을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결국은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약간 긴장하시니까 자꾸 제가 또 여쭤보고 싶잖아요. 네. 밀물, 썰물. 네. 보름달일 때 잘 일어날까요? 반달일 때 더 심하게 일어날까요? 밀물과 썰물이 어떨 땐 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네. 어떨 땐 평소에 좀 덜 들어왔다 덜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달일 때가 더 심할까요? 보름달일 때가 더 심할까요? 보름달이 심한가요? 그러면 네. 금음달일 때는 달이 아예 안 보일 때는 네. 보름달일 때보다 심하다 아니면 보름달하고 비슷하다 뭐 보름달의 절반이다 어느 정도다? 뭐 절반 정도일까요? 다 틀렸습니까 이거? 여기서 네. 지금까지 완전 계속 맞추는 행렬이었는데 네. 여기서 살짝 어그러지시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잘 맞추셨어요. 보름달일 때 밀물 썰물의 차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처음에 얼핏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보름달이 달빛이 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달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밀물과 썰물도 차이가 심하게 나고 뭔가 심하게 요동치겠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달일 때는 그 차이가 좀 덜 난다는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음달일 때 달이 아예 안 보일 때는 그러면 그렇게 달의 빛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금음달일 때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제일 안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달의 빛하고 상관이 있다면 그렇죠. 사실은 달의 빛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당연히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중력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금음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의 안 보이는 쪽 반대편에서 역시 정면으로 달이 당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뒤통수 쪽에서 당기고 있을 뿐이지 달이 정면으로 잘 당긴다라는 거는 보름달일 때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금음달 달이 안 보일 때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네.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네. 호우가 일어났을 때 상수 침수구역 보름달이 뜰 때의 밀물 금음달일 때의 밀물하고 겹치면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상습 침수구역하고 밀물 썰물하고 다 결국은 달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밀물이 강하게 정말 몰아닥칠 때는
강물을 거슬러서 바닷물이 막 들어닥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서해, 남해, 동해 중에서 가장 밀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다? 서해죠, 서해. 네, 서해. 근데 한강은 남해로 흐릅니까, 동해로 흐릅니까, 서해로 흐릅니까? 서쪽으로 흐릅니다.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면 한강물을 거슬러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때만 잘 기다려가지고 배를 띄우면 한강물이 원래 바다로 그냥 쭉쭉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해에서 서로 바다 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그냥 평소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다 띄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할 때쯤 되면 배를 쓱 밀어가지고 한강 변으로 가가지고 배를 묶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거슬러서 올라가고 싶다. 그럼 평소 때는 뭐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강물이 자꾸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거슬러서 지금 인천까지 왔는데 서해가 지금 코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다시 거슬러서 서울까지 돌아간단 말이냐. 네가 노를 그렇게 힘세게 지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어떤 시골에서 온 사람, 물정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내기 같은 걸 하는 거지. 조선시대 사람이. 걱정 마시오. 노 젓는 사람 한 사람도 필요 없다. 나 혼자서 이 배에 싣고 있는 이 엄청난 화물을 다 싣고 나 혼자서 내가 서울까지 가주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강물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냐고.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살던 동네에 시냇물 흘러낼 때 보면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기는 진짜 힘든데 이 큰 한강물을 당신이 무슨 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 초능력자 아니냐고. 조선시대니까 초능력자란 말은 없었겠죠. 그렇지만은 호언장담하고 내기하자. 그래서 뭐 전재산 걸고 내기 이렇게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놀아도 저을까 뭐 과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 포기했냐고. 돈 먹고 나르려고 지금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선시대니까 시계는 없겠구나.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걸 아니면 해시계 같은 거 보면서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쯤이구만 하면 물때만 딱 보고 물때에 맞춰가지고 배를 딱 띄우면 배가 엄청나게 무겁지만 노를 안 저어도 밀물이 엄청난 힘으로 한강물을 거슬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배를 띄우면 강물을 거슬러서 서울 쪽으로 인천에서 배가 막 간다는 거죠. 그게 다 무슨 힘이다? 달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가면 노량진, 마포, 그러니까 마포가 노량진보다는 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포 정도까지 부드럽게 가고요. 노량진까지도 밀물이 들이닥친다라고 조선왕조실록의 정조시대의 기록에 보면 그걸 걱정하는 식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밀물때가 되면 노량진만 해도 물결이 너무 사납게 몰아치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건너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노량진까지는 부드럽게 달의 힘으로 올 수 있고 학자들 중에는 거의 한 송파구까지 거기까지도 쑥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 글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밀물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강 앞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뚝도 건설해 놓았고 한강에 여러 가지 다른 공사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이 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잠실인데 잠실 앞에 나와서 한강물 찍어 먹으면 짬만 날 때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인천에 물때 보고 밀물때 찍어 보면 짬만 날 이거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물 안 들어오고요. 요즘에는 훨씬 덜 들어오는데 조선시대에는 마포 노량진까지는 기본 쑥 들어올 때는 송파구까지도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왕들이 이제 세금 걷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쪽으로 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금 세금 걷는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백제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송파구 쪽에 서울의 송파구 잠실 쪽에 건설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한성 백제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에 뭐 이렇게 박물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 했거든요. 백제가 왜 하필 서울에도 좋은 땅 여러 군데 많은데 그리고 뭐 좀 더 하남시 뭐 이런 데까지 더 깊숙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더 나오지도 않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뭐 송파구 잠실 그쪽에 터를 잡았겠느냐. 밀물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바다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해적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을 걷어갖고 온다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불리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너무 나오지도 않고 최대한 물살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달의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잠실 지역 정도였기 때문에 백제가 거기에 둥지를 튼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역시 이 역사와 뭐 자연과학 이런 걸 넘나드는 곽재식 작가님만의 충실한 달 감사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또 공룡 이제 애들이 참 아기들이 공룡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공룡 멸종설에도 결국 달이 귀한 바가 있다고 이 책에서 좀 읽었거든요. 이건 뭐 공룡 멸종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없다는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말하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굳이 썼냐면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는 아시죠? 이제는 좀 정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막 썰이 여러 가지였어요. 어떤 썰 기억나십니까? 뭐 갑자기 추워졌다. 아니면 또 뭐 포유 애들이 이제 알 훔쳐가지고 빼먹었다. 공룡 알을 우리 조상들이 앞사람이 훔쳐가지고. 네,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약 그 운석 그렇습니다. 충돌설이 그렇습니다. 대세라고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6,600만 년 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큰 대충 보면 한 한반도만 할까요? 그 정도 되는 운석이 소행성이 지구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그 격심한 변화를 덩치가 큰 공룡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멸종하고 말았다라는 설이 요즘에 거의 대세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석들이 소행성들이 지구에 자꾸 들이받습니다. 지구에 여러 군데 자꾸 들이받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천문연구원 쪽이죠. 그 한반도에 또는 세계 다른 지역에 충돌할 수 있는 운석 소행성들을 조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혹시 또 들이받으려고 오면 고민이니까요. 근데 이제 좀 근본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그냥 운석들이 소행성들이 아무 때나 들이받는 것인가? 그냥 뭐 돌아다니다가 운 없으면 그냥 나 요즘 피곤한데 그냥 지구 좀 들이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소행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주에 아주 거대한 어떤 무슨 근본적인 흐름이나 어떤 딴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조금 그 근거가 그렇게 두터운 학설은 아닌데 뭐 리사 랜들 이런 분들이 이런 쪽 주장에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논문도 내시고 하는 학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태양이 우리의 은하계를 수만 년 내지는 뭐 십수만 년 정도의 한 번 정도의 주기로 우리의 은하계라는 굉장히 거대한 공간을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지구는 거기서 딸려서 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을 따라서 이 우리의 은하수, 우리의 은하계를 계속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하다가 은하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 약간 안전한 지역과 좀 재수없는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재수없는 지역에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 그때의 어떤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하필 그때 운석들이 지구로 좀 많이 모여들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학설이 맞는지를 잘 연구를 하려면 수십만 년 동안 도대체 소행성 운석들이 언제 얼마나 과연 과거에 많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역으로 추적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예를 들어서 몇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알아보는데 뭐가 방해가 될까요? 뭐 대기에 이렇게 타서 거의 없지 않습니까? 흔적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있고 지구에 들이받은 것 중에서도 좀 덩어리가 큰 거면 들타고 지구에 들이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구에 들이받은 거는 왜 우리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까요? 한 몇만 년 지나면. 아파트도 짓고 맞아요. 그런 거죠.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도 짓고 사람이 안 산다고 해도 뭐 나무도 생기고 뭐 풀도 생기고 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깎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형이 다 어지럽혀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합천에 가면 경상남도 합천에 가면 초계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분지 지형으로 주변에는 산 같은 게 이렇게 있고 밑에는 좀 움푹 파인 이런 지형인데 이 지형이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대략 한 몇만 년 전쯤 한 3만 년에서 5만 년 사이 이 정도쯤에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구덩이가 아니냐라는 학설이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증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질학자들 사이에 좀 얘기가 오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그냥 딴 동네하고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왜냐면 다 풀 자라 있고 사람들 가서 농사 짓고 있고 뭐 똑같으니까 그런 풍경은 뭐 운석 떨어진 자리라서 뭐 외계인들 걸어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힘겹게 분석을 해가지고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초계 분지가 운석 충돌 구덩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겨우 이제 좀 정설로 굳어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에는 운석 구덩이가 여기저기 많이 있겠지만 그게 구덩이가 맞는지 아닌지 원래 컸는지 작았는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아파트도 짓고 식물도 자꾸 생기고 비바람 때문에 자꾸 풍화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달에는 사람도 안 살고 아파트도 안 짓고 식물도 없고 비나 눈도 안 내리죠. 그래서 지구보다 훨씬 더 운석 구덩이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로 달은 지구를 보는 쪽 있죠. 우리가 보면 보이는 쪽, 토끼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 쪽. 이쪽은 운석 구덩이가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근데 그 반대쪽,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쪽 있죠. 얼마 전에 다누리가 촬영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개해줬던 쪽. 그쪽은 운석 구덩이가 이상하게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잘 비교 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면 운석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동안 지구에 들이받는 패턴이 과연 어떤 것인가 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룡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 무리수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좋은 연구가 나온다면 공룡의 멸종을 불러왔던 그 운석 충돌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거구나라는 사실을 언젠가 깨우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228년 후에는 비슷한 정도의 운석 충돌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된다. 우리 모두 준비하고 대비하자. 사실은 그렇게 매 100년 단위로는 예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228년이 그냥 말씀하시는 그냥 그럴 것 같진 않고요. 보통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만 년, 2만 년 정도 지나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우리의 안전, 지구의 운명에 관련된 운석 충돌에 관한 지식을 아는 데에도 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이 그런 운석 충돌에 말하자면 보관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또 이 책에서 재밌었던 게 네. 사주 얘기 재밌었거든요. 사주 얘기. 예. 네. 달을 알면 또 달력을 알면 사주 굳이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사주를 열심히 보는 건 아닌데요. 네. 뭐 사주 주변에 사주 매니아들이 많고 사주 시장도 엄청 크잖아요. 큽니까? 네. 큰 줄까지는 몰랐네요. 사주 시장은 엄청 큽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봤던 데이터긴 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네.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몇만 명 정도였을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 사주를 보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의 규모가 10만 명 정도 이상이라고 저는 이제 읽었던 게 있었거든요. 사주 관련 책도 많이 나옵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잘 팔린 책은 정말 많이 팔립니다. 달에 관한 책을 쓸 게 아니라 사주에 관한 책을 썼어야 그렇죠. 되는데. 뭐 그렇죠라고 그렇죠라고 할 것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다행이군요. 사주의 뜻이 뭐죠? 문자 그대로의 뜻. 네 가지 기둥. 기둥. 어떤 걸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생년월일, 사주팔자. 진짜 사실 우리 MD님께서는 달에 대해서는 약간 머뭇머뭇하셨지만 그렇죠. 사주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네. 사주 시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연월일시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60갑자로 지금처럼 뭐 2022년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안 하고 뭐 갑자년, 을축년 이런 식으로 년을 표시하다 보니까 연월일시를 표시하는 방법도 글자 2개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글자로 각 2자씩 표현해 보면 총 8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팔자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요즘에 거의 뭐 운명이라는 뜻에 거의 관용어구로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팔자야. 뭐 이렇게 하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뜻이죠, 그죠? 아유, 네 8글자 한자야. 뭐 이렇게 하면 딱 안 와닿는데 팔자라고 줄여서 말하면 운명이라는 뜻으로 한국인에게는 바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깊숙하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사주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주 중에 이제 일시 빼고요. 일시 빼고 연월 같은 경우에는 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일단 사주는 양력으로 볼까요? 음력으로 볼까요? 이런 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그죠? 음력으로 보죠. 이거 이렇게 진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굳이 짚고 넘어가다니. 음력을 보는데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양력으로 입력해서 자동으로 전환을 해주니까. 그죠? 음력이 기준입니다, 그죠? 음력이라는 달력은 기본적으로 달의 모양을 가지고 항상 날짜가 나오게 돼 있죠.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초승달이 점점 커져가지고 15일이 되면 항상 보름달이고 그럼 다시 이제 반달로 달이 쪼그러들었다가 월 말이 되면 항상 달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항상 모든 달이 그 날짜 규칙에 맞게 달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 중에 월은 아예 연월 일시 중에 월이란 말 자체가 달월자잖아요, 그죠? 월은 자체는 아예 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1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15일이 항상 보름달이 되도록 따져놨으니까 결국은 달의 모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팔자 중에 월 1, 절반은 결국은 그냥 달을 표시하는 거예요. 1년에서 몇 번째로 뜬 달이냐, 그 달이 어떤 모양일 때 네가 태어났느냐, 달을 따지는 게 팔자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결국은 연이라는 것도 해가 어떻게 내가 왜 전년도 12월생이 아니고 금년도 1월생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나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서 나이도 바뀌고 막 학교 가는 때도 막 바뀌고 그래서 막 억울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12월 31일이 아니라 1월 1일이 태어났으면 내가 우리 반에서 뭐 어떻게 되죠? 키가 제일 클 텐데 뭐 그런 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12월 31일에 태어나서 내가 우리 반에서 제 키가 작구나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이 바뀐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음력 달력을 만들 때는 모든 달이 항상 15일은 보름이 되고 1일 30일에는 달이 없는 걸로 달력을 맞추되 항상 그 동짓날이라고 하죠.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제일 길 때 그 달이 항상 동지 섣달에 오도록 달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특징하고 낮과 밤의 길이하고를 교묘하게 맞춰서 달력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달력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달력에서 해가 어떻게 넘어가느냐, 1년이 몇 달이 될 거냐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달력하고 달하고 관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연월 일시 중에 월일은 완전 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고 연도 달하고 거의 상관이 있는 거죠. 많이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팔자의 4분의 3은 사실은 달 관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제 생각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이런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세상의 뭐 어떤 기가 뭐 바뀌면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운명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거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달이 그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음양의 조화가 서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양기가 가장 강한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태양. 태양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런데 다른 왜 태음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달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한자로도 태양이란 말 별로 안 쓰고 그냥 월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좀 묘한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엔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 기와 관련된 막 그런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달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 음기에 막 덩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사람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막 미칠 수 있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달에 실제로 가가지고 탐사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달이 무슨 뭐 음기의 결정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도 지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그냥 그런 돌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게 지구를 돌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밤에 나타나고 보름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게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다 과학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달이 모양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옛날 사람들이 저 정도면 약간 시간 뭐 이런 거 정하기에 편리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력이라는 시간의 틀을 만들었겠죠. 감히 이거 어떻게 생각? 이거 약간 저의 추측성이긴 한데 과학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주일을 왜 하필 7일이라고 했을까? 5일도 괜찮은 거 같잖아요. 그렇죠. 10이라는 게 사람이 숫자 세는 단위인데 그게 절반인 5도 숫자 괜찮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5일로 해도 괜찮을 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일주일을 하필 7일로 할까요? 일주일을 5일로 했으면 뭐
4일만 가면 막 휴일 오고 막 그쵸. 예, 더 훨씬 삶이 편했을 것 같은데. 3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좋았겠습니까? 네. 근데 왜 일주일을 7일로 할까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실한 건 아닌데 네.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게 달력이 없던 굉장히 옛날 시간에 사람들이 뭔가를 약속을 할 때 달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게 좀 만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우리 보름달 뜰 때 만나자. 예. 보름달 뜰 때 만나갖고 한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만나자라고 하겠죠. 요즘 야, 우리 다음 달 매달 10일마다 우리 모여가 술 한 잔씩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엔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을 때는 달을 보면서 야, 우리 보름달 뜰 때 한잔 했으니까 다음 보름달 뜰 때 만나서 또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달이라는 게 우리가 한 달 그래서 내년에 또 만나서 뭐 술 한잔 하자. 이러면 너무 긴 느낌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365일 정도 지나면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달을 보고 정하는 게 좀 좋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런 시간을 따지기에 좋을 만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달이 하나도 없을 때에서 보름달이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5일이죠. 그죠? 예, 15일이에요. 그럼 그거의 절반을 딱 치면 대충 7일 정도가 나오죠. 반달에서 보름달까지. 지금 반달 떴는데 보름달 뜰 때 만나서 우리 한 잔 더 하자. 이 얘기가 야,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서 또 한 잔 술 한 잔 먹자 하는 거하고 사실 일주일 7일 그 정도 시간이거든요. 저는 달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따졌기 때문에 달을 볼 때 뭐 달 없을 때 반달일 때 보름달일 때 이런 게 그 말이 있잖아요. 3분의 2달 이런 말 잘 없잖아요. 반달 보름달이 말이 딱 있단 말이지. 반달에서 보름달까지 7일 정도거든. 보름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게 남으면서 달력을 만들 때도 7일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일주일로 하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달을 기준으로 술 약속 정할 때 술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거나 이런 거 정할 때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생각해 볼 때 7일 일주일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옛 현인들이 정한 건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일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어디선가 그냥 그러니까 달력이 요즘 저희는 양력을 쓰지만 뭐 이 고대는 대부분이 음력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또 사주가 좀 약간 비과학적인 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달력을 계속 보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설명도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달력이라는 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에 사람이 끼워 맞춘 거거든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365일로 보통 보죠, 그죠? 근데 달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정확하게 365일을 딱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들 생활하기 편하게 내가 1초도 2초도 안 어기고 내가 지구인데 360을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내가 한 바퀴씩 딱딱 돌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구에게 기대한다는 걸 좀 지나치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거죠, 그죠? 대략 365일 정도 애지간히 맞는 정도로 그냥 돌 거예요. 오차 좀 있게. 그럼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윤달에 뭐 이런 식으로 1월, 2월을 가끔가다 29일로 해준다든가. 요즘에 현대 과학자들은 그냥 안 되겠다 1초 그냥 끼워 넣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 흔들림이라는 게 오차라는 게 실제 행성과 달의 움직이면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력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정밀 관측을 해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정확하다라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아니면 어떤 임금님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뭔가 좀 쇄신하고 싶으면 가끔 달력을 막 바꾸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달력이 사실은 사람의 이민의 기준에 따라서 좀 수시로 바뀌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특히 이제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표준을 정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아무래도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임금이었던 황제가 그런 걸 표준으로 전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황제가 아무나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분명히 세상의 어떤 음양의 조화와 운명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런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황제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이게 표준 달력이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달력일 것이다. 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생각할 만도 했죠. 그렇지만 현대에는
뭐 중국의 뭐 시진핑 주석 뭐 물론 높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표적인이라고 하는 달력에 따라서 80억 인구의 운명이 결정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주를 그렇게 철저하게 믿을 이유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사주 역시 달과 굉장히 밀접한 얘기였다는 걸. 사주의 대략 4분의 3은 달이다. 네.